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얘기해드린 대로 출근길 시황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시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그 실시간 라이브를 하려고 했거든요. 매일.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은 실시간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 좀 무지랭이다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실시간 라이브가 그거를 하려고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신청을 하면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실시간 라이브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 출근길 시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한 8시 정도쯤에 이 출근길 시황을 올려드릴 테니까 또 출근하시는 길에 라디오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도록이면 이제 라디오를 듣는 분들, 그러니까 이 출근길에 이렇게 화면을 좀 보기 집중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말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상승의 이유를 찾을 거는 별로 없어요. 나스닥이 0.76%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0.64%, 그 다음에 S&P 500은 0.69%가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특징적으로 오를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오히려 떨어질 만한 이유가 많았죠. 미국의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1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쳤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미국채 10년물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6월의 고점 부근까지, 장중에는 6월 고점을 넘겼습니다. 장중에 6월 고점을 넘겼고요. 다시 이제 6월 달에 고점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3.5 정도 됩니다. 3.49%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정책 금리와 좀 연동을 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4% 가까이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3.94%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고, 특히 1년물 금리는 이제는 4%가 찍혔습니다. 4%가 찍히면서 드디어 미국의 시중금리도 이제 4%가 좀 찍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국채금리는 사실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중국의 정크펀드 수준의 금리가 지금 한 4% 언저리거든요. 근데 미국의 1년물 금리가 4%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크펀드랑 미 국채 1년물이 같은 지금 이표를 준다는 거거든요.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어디에 하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그게 단순하게 금리만 놓고, 채권이라는 건 금리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채권 가격이 상승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왜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더 오르니까 단순히 이제 금리만 놓고 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라는 이 글로벌 자산 중에 미국채라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4%,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정크펀드랑 비교가 된다라는 건, 이 표가 비빌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채 지금 이 미국채의 1년물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죠.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은 결국은 글로벌 자금을 미국으로 빨아당기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는 더 강세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달러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 IB 쪽에서는 이 미국채 금리 상승이 신흥국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좀 경고를 좀 날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근데 조금 더 상황은 보긴 해야 돼요. 저는 단순히 이것 가지고 시장에 위기가 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진 않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는데 그럼 시장은 왜 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쏠리는데 당연하죠. 뭐겠습니까? 네, 그냥 단기매 그러니까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라는 건 항상 한쪽 방향으로 의견이 쏠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재로, 그러니까 약세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 이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한편으로는 아니야, 야 이 정도면 거의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글로벌 주요 IB들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노무라라든지 아니면 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은 아주 극도로 좀 이 약세론자이고, 뭐 골드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세론자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골드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같은 뭐 IB, 그 웰스파고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같은 이 IB라도 또 강세론자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 정도면 가격에 반영이 다 됐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9월 FMC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야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또 그럴 수 있겠죠. 맞으면 아플 거는 아니까 미리 쫄다라는 건데. 근데 또 시장이라는 건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가격에 묻어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지금 현재 좀 대립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목에서도 썸네일 제목에서도 써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9월 FMC 회의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금리는 그러니까 75bp라고 보시면 돼요. 75bp라고 보시면 되고 50bp 할 리는 없을 건데 하면 초급등일 거고요. 100bp 할 리는 없는데 지금 100bp를 해서 연준이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하면 폭락이겠죠. 근데 가능성은 다 10%씩입니다. 그러니까 50bp를 할 가능성 10%, 100bp를 할 가능성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80%는 75bp라고 봐야 되는 거, 확률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걸 모르지 않는다. 이미 75bp는 이미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별로 큰 우리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한다거나 주목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뭘 봐야 되냐? 맞죠. 점도표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건 점도표입니다. 그 점도표 내에서 최종금리가 얼마나 찍힐 거냐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예상은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75bp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50bp를 하고 요까지는 기존의 전망과 동일하죠. 근데 12월입니다. 12월에도 원래는 25bp였잖아요. 근데 50bp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번 8월 그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좀 수정된 겁니다. 좀 수정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의 전망치긴 합니다. 이것도 수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의 컨센이 대체적으로 요 정도로 형성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최종 금리는 아니에요. 올해 말 금리인데 올해 말에 4에서 4.25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자, 이번에 점도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올해 말의 금리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의미 없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최종금리다. 최종금리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자, 4에서 올해 4에서 4.25가 올해 그러면 끝날 거 수도 있지만 내년 1월도 있죠. 내년 1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최종금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금리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번 그 점도표를 통해서 최종금리가 만약에 4% 초반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급등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이 이미 가격에서 다 반영이 됐어요. 만약에 4% 초반으로 찍힌다면, 그러니까 뭐 4에서 4.25 정도가 되겠죠, 최종금리가.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급등. 그래서 저는 이 CPI 지표가 발표돼서 급락하는 그러니까 이 직전 수준까지의 반등은 나온다.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12,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신 것처럼 급락을 했던 급락을 줬던 요 시점, 직전까지니까 한 2450 정도가 되겠죠. 2450. 그러니까 요 흐름. 요 흐름까지는 나올 수 있다.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4% 초반을 찍으면 말이죠. 근데 만약에 4% 중반을 찍는다. 4% 중반을 찍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4.25에서 4.5 정도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점도표에서 찍힌다라고 하면 시장은 전저점은 확인한다. 전저점 수준까지의 하락은 나온다. 뭐 코스피로 따진다면 2,300. 나스닥으로 본다면 1,500 정도 되겠죠. 요거는 본다. 다만 전저점을 깰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4.5, 그러니까 4%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그래도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묻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4.75에서 5%. 만약에 이번에 점도표에 5가 찍힌다. 최종금리가. 그러면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5%가 찍혀버리잖아요. 점도표가. 그러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그 다음날 급락을 하더라도 무조건 일정 수준 현금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는 안 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하더라도 4% 중반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은 오늘 뭐 반등 나왔다고 해서 뭔가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시장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원자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거야라는 걸 좀 알려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하향 안정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미국의 또 중요한 건 CPI의 중요한 건 가솔린 가격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솔린 가격도 지금 갤런당 한 2.5불 밑으로 지금 안정화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곡물 같은 경우는 콩이 조금 오르긴 해요. 대두가 오르긴 하지만 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하락을 하고 곡물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다시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TF,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다행스럽게 좀 급등 후에 최근에 다시 좀 눌려주고 있습니다. 눌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 역시도 좀 눌려주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좀 이 급등세가 멈추고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CPI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결국에는 물가는 잡힌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때까지 기다려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물가는 확실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시장 상승에 어찌 보면 좀 숨어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중에 이 FOMC가 끝나고 특별하게 FOMC에서 추가적인 매파적인 스탠스가 취해지지 않으면 요것들이 끄집어져서 시장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장에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린 종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케미칼과 현대코퍼레이션이 이 대표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저희 영상에서도 제가 주식 홈쇼핑에서도 올려드린 것처럼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일단 여기 이 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미 지역이 지금 IRA 법안 때문에 북미 지역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미국에 지금 지어놨죠.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북미 지역에 지금 지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극재 업체 중에서 유일합니다. 물론 지금 LNF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증설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양산 체제가 갖춰진 건 지금 현재는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북미 쪽에서 지금 공장을 개발해서 진출하고 있는 애들은 이쪽의 걸 먼저 쓰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 관련 부분의 실적은 또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주식 시마론에서도 주식 홈쇼핑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포스코, 그러니까 그룹사 협력을 통해 가지고 원료를 니켈이라든지 그다음에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료 소싱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호재가 있다. 뭐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또 뭐 상량 조정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별로 땡기진 않습니다. 철강 부분에서 뭐 선행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둔화는 별로 안 될 거다라는 건데 결국 실적 둔화는 나중에 된다라는 거고요. 자원개발이라든지 석유화학 사업부 역시 실적 개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원개발부라든지 특히 석유화학 부분은 마진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지만 그래도 매력적이다라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현대코퍼레이션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포스코 케미칼 정도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또 좀 뉴욕 증시가 움직여서 상승을 해서 조금 숨통은 튈 것 같지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아직은 보기 힘드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